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24년 3회 기사 영역에 있어서의 전기기기 출제된 20문제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배합계 1차 측 권선을 Y결선, 그 다음에 2차 측을 델타로 한 경우에 1차와 2차 간의 전압의 위상차는? 하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 나왔을 땐 막바로 요 놈이지 하고 고를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조금만 더 상세히 들어가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Y결선 같은 경우는 전압 관계에서는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선간 전압은요, 상전압의 루트 3배, 그리고 위상은 30도 앞서요. 근데 전류는 똑같죠. 상이나 선이나 똑같은 관계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전압에 있어서는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은 관계를, 전류에 있어서는 선전류가 상전류에 비해서 루트 3배가 되고요. 위상은 30도 넣는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래쪽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1차 측부터 먼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차 측. 마무리로 각 상의 권선을 딱 체크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편의상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1차 측에 걸리는 이 선간 전압을 그냥 V볼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요놈이 1차 측에 있어서 상전압으로 바뀌어줘야겠죠. 그럼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 관계에 의거해서 이때 상전압은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가 되고요. 그 다음 위상관계는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크기는 루트 3배 잡고 위상은 30도 뒤지더라. 그러면 이때 여기 걸린 전압은 우리가 이대로 접목을 해주면 끝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차와 2차 간의 권수비 A만큼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는 이 권수비 관계에 의거해서 2차 측의 상전압은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걸리는 상전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은 관계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은 그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차 측과 2차 측에 대한 전압을 비교했을 때 위상차는 30도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물론 제가 이렇게 조금 비교 자세하게 언급을 해봤지만,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1차가 Y, 그리고 다른 쪽이 델타로 되어 있다면 둘 간에 30도의 위상차가 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막바로 답 고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직육의 전기자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자 권선법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기기에서 사용하는 권선법은 곱페이가 있습니다. 나는 페이가 높은 게 좋아요. 곱페이. 그쵸? 얘들을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얘는 고상권, 그 다음에 패로권, 그 다음에 이층권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 주어진 보기상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바로 2번이 될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곱해2 이 세 가지 권선법을 쓰는데 얘를 쓰면서 모든 권선을 직렬로 배치할 수도 있고요. 병렬로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누면 우리가 파권, 그리고 중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 파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전압용으로 씁니다. 물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고전압, 소전류용으로. 네, 중권 같은 경우에는 싹 다 반대로 뒤집으면 되죠. 저전압, 대전류용으로 쓰더라. 자, 그리고 복차원에서 하나만 더 밟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파권, 즉 단중 파권 같은 경우에 있는 병렬 회로수가 얼마입니까? 두 개요. 그쵸? 그 다음에 단중 중권 같은 경우에는 병렬 회로수가 극수랑 같아요. 만약에 M중이라면 여기다가 다중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중권 같은 경우에는 균압, 환, 다르게 균압 고리도 필요하더라. 이놈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불꽃, 혹은 다른 말 우리가 섬락이라고 하죠.
또는 과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죠? 뭐 여기서 조금만 더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 본다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는 전절권, 단절권, 집중권, 분포권. 그쵸?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절권과 분포권 위주로 또 여러 가지 내용을 챙겨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묶어서 한 번쯤 더 생각을 해주신다면 실제 시험 치러 갔을 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가변 릴럭턴스 스텝 모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언급을 드려보면 이 스텝 모터는 우리가 스태핑 모터라고도 부르는 친구입니다. 혹은 스태퍼 모터. 그리고 이놈에 있어서 회전자가 어떤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 여기에 있는 가변 릴럭턴스 스텝 모터 혹은 영구 자석 스텝 모터, 그리고 가변 릴럭턴스와 영구 자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스텝 모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스텝 모터는 실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전 각도와 회전 속도는 펄스 수와 펄스 신호의 주파수에 비례하더라. 특히나 이 스텝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동기와 달리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친구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딱 신호를 넣었을 때 그 들어간 신호만큼만 돌아가는 일종의 특수 전동기죠. 그래서 그 회전 속도나 회전하는 각도는 내가 넣은 신호에 비례하더라. 이런 말이 될 거고요. 자, 네, 두 번째, 브러쉬와 같은 전기 접촉부가 없기 때문에 실제 유지 보수가 불필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 속도가 가변하고요. 이 저속부터 고속까지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회전 속도가 고속인 영역에서 토크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토크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4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저는 이렇게 언급을 드려보고 싶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갔을 때 이 문제가 나왔다.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맨 마지막에 대한 요놈을 한번 보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회전 속도와 토크에 대한 관계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t는 0.975n분의 p라는 수식의 형태로. 그쵸? 물론 단위까지도 확실히 구분을 하자면 지금 제가 적은 수식은 킬로그램, 미터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요걸 가지고 다시 보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기로 회전 속도가 고속이다?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토크는 속도가 반비하니까 얘는 작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크다라고 되어 있네. 이놈이 틀렸겠구나.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면서 스텝 모터에 대한 몇 가지 문제들은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은 요 보기에서는 솔직히 1번 요 놈은 익히 알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죠? 인가대는 입력 신호만큼 회전을 하더라. 그죠? 근데 그 외쪽으로 야 이거 뭘까? 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하지 마시고 마지막 거 보면 우리가 익숙한 것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는 거를 딱 생각했을 때 답에 근접할 수 있겠더라. 그렇죠? 그래서 시험장 가면 당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전원 주파수와 다른 주파수의 전력으로 변환시키는 장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답을 바로 체크하면 답은 사이클로 컨버터가 되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교류, 그 다음에 직류, 그 다음에 교류. 자, 일단 여기에 있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를 우리가 순변환 장치라고 부릅니다. 혹은 다르게 얘를 컨버터라고도 부르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주로 얘를 정류기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으로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역변환 장치라고 부릅니다. 자, 얘를 다르게는 인버터라고도 부르지요. 자, 그 다음으로 처음에 어떤 교류를 또 다른 주파수의 교류 값으로 변환시키고 싶어요. 이때 쓰는 장치를요, 우리가 사이클로 컨버터라 불러요. 자, 이처럼 교류에서 교류로 바꾸는 게 있듯이 직류에서 직류로 또 바로 변환시키는 놈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초퍼라고 부르지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한 번쯤 보고 넘어가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문제입니다. 유도 전동기에서 권선형 회전자에 비해 농형 회전자의 특성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농형에 대한 게 아닌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일단 주어진 보기를 가지고 바로 체크를 하면 이 농형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간단하죠. 그쵸? 그리고 효율도 비교적 좋습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보수가 용이하고요. 중형 소형 전동기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네 번째, 대용량에서 기동이 용이하다? 아니죠. 실제 이 농형 같은 경우에는요. 기동을 하게 되면 그때 작용하는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의 4배에서 6배 정도가 됩니다. 보통 우리는 6배라고 많이 취급을 하죠. 자, 그러면 이때 대용량에서 혹은 대형 전동기로 사용을 한다. 그럼 실제 대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가 기본적으로 쓰는 전류값이 클 겁니다. 그럼 이때 기동을 하게 되면 그 전류의 6배가 작용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돌리다가 회로가 다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농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3번에 있듯이 중형과 소형에서 사용이 되고요. 대형, 즉 대용량으로는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대형으로는 보통 뭘 씁니까? 권선형을 쓰죠. 그래서 답은 다시 4번으로 체크를 하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권선형은 어떠한 연유로 대용량으로 기동이 용이할까? 실제 권선형은요, 우리가 비례 추이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권선형이라고 일단 적어볼게요. 즉, 슬립이 2차 저항에 비례한 걸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면, 실제 이 토크는 슬립에 비례한 특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 슬립은 2차 저항에 정비례합니다. 얘는 정비례는 아니죠. 자, 어쨌든 우리가 기동을 하기 위해서 저항을 키웁니다. 저항을 키우면 당연히 슬립도 커질 거야. 슬립이 커지면 기동 토크가 커져가지고 쉽게 기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저항이 커졌기 때문에 실제 기동을 하면서 2차 측에 작용하는 전류는 작아지게 될 겁니다. 즉 기동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시 이걸 토대로 한번 더 쓰면 기동 토크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기동을 시킬 수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묶어서 우리는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기동 특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체크를 하면 이런 연유로 권선형은 대용량에서 기동이 용이하더라. 자, 다음으로 6번째 문제입니다. 주파수가 60Hz인 유도 전동기의 주파수가 50Hz로 변화했을 때 감소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보면 전체적으로 주파수가 줄어들었어요. 이때 감소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즉 주파수와 비례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랑 같다. 그죠?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히 이렇게 먼저 언급을 드려 볼게요. 실제 이 유도 전동기에서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것과 비례하는 것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일단 비례하는 요소는요, 회전속도와 역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비례하는 요소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자속이 있어요. 다르게 이 자속을 발생시켜 주는 게 여자 전류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철선, 그 다음에 내부 온도, 그 다음에 최대 토크, 그 다음에 기동 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답은요, 바로 4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간단히만 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회전속도. 자, 일단 우리가 알기로 유도기의 회전속도는요, 1-s의 ns, 즉 동기속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기속도는요,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있겠죠. P분의 120F 맞나요? 그럼 자 보세요. 주파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회전속도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얘들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속에 대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속을 만드는 여자 전류에 대한 관점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쉽게 이렇게 들어갈게요. 유도 전동기에 있어서 기전력 관계식을 떠올려봅니다. 4.44 F 파이 N 그 다음에 권성계수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요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자속에 대해서 바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4.44 F N 권성계수 분의 기절영역.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파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자속은 감소하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근데 이 자속을 만드는 것은 어쨌든 이 여자 전류가 얘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속이 주파수와 반비례 한다는 것은 곧 여자 전류도 주파수와 반비례 하는 거랑 같다. 이렇게 간단히 취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역률 한번 볼게요. 자, 유도 전동기에 있어서 이 역률 관점은 저는 막바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뭘 했냐면 이 자속을 만드는 이 여자 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맞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 여자 전류는요, 지상 성질을 갖는 지상 전류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자 전류가 증가를 한다면 지상 전류가 증가를 하겠네. 그럼 지상분이 어쨌든 증가하는 거니까 다르게 무효분이 증가를 하는 거니까 역률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반대로 이 여자 전류가 감소를 한다면,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여자 전류가 감소를 한다면 이 말 자체는 어쨌든 지상 성분이 줄어드는 거, 즉 다르게 무효분이 줄어드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만큼 역률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앞에 이런 걸 봤었어요. 실제 주파수가 커지게 된다면, 주파수가 커지게 된다면 여자 전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작아질 것이다. 왜? 얘들은 반비례였으니까. 맞습니까? 그럼 그에 따라서 역률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주파수가 커질 때 역률은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비례관계를 갖더라. 이렇게 간단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철선. 자, 철소는 이렇게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기로 이 철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소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전력이 일정하다라고 났을 때 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은요, 이런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파수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에 따라서 철선 또한 주파수와 어떤 관계가 되겠다? 반비례 관계가 되겠다. 자,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내부 온도. 자,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파수가 커진대요. 근데 우리가 방금 뭐랬냐면 철선을 했습니다. 주파수가 커지게 되면 이 친구들은 반비례니까 손실이 작아질 거야. 그죠? 즉 철선이 줄어들게 될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손실이 생긴다면, 정기적 손실이 생긴다면 그에 따라서 열이 생기더라. 우리는 요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주파수가 증가하면 손실 성분이 줄어들더라. 그럼 그에 따라서 이 손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열 발생량은 감소가 되겠네. 그러면 내부 온도는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물론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주파수가 감소하게 되면 그러면 철소는 커지겠네. 그럼 그에 따라서 온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따지면 주파수가 증가할 때 온도는 감소해요. 주파수가 작아질 때 온도는 증가해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반비례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취급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여섯 번째, 최대 토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최대 토크에 대한 수식을 바로 한번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상수값에다가 이런 식으로요. 물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쓴다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리액터스가 2파이F의 L 이런 꼴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있는 이 최대 토크 수식은요, 우리가 슬립까지 싹 다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정리된 수식의 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식을 보면 슬립 혹은 2차 저항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최대 토크는 우리가 뭐 2차 저항을 가지고 슬립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 이때 여기에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비례추이를 하더라도 앞에 여기 있던 내용을 같이 보면 기동 전류가 감소, 기동 토크는 증가할 수 있지만 최대 토크는 어떻다? 불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실제 요 꼬라지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2차 저항이나 슬립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주파수랑 이 최대 토크랑 비교했을 때는 얘는 영향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주파수가 예를 들어 커진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수식의 형태를 봤을 때 최토근은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파수와 최토근은 무슨 관계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다? 반비례. 자, 다음으로 7번째. 기동전류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동전류는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유도성 리액턴스.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주파수가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당연히 전체 리액턴스가 증가하겠죠. 그럼 당연히 전체 리액턴스가 증가하면 이 전류 값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리액턴스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가 증가한다는 거랑 같고요. 그럼 그에 따라서 전류는 임피던스와 반비례니까 감소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취급을 했을 때 주파수가 증가할 때 기동 전류 감소하니까 얘들 간에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구나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있는 회전속도 역률은 어떻다? 비례하더라. 나머지는 반비례하더라. 물론 제가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봤지만 솔직히 우리가 시험에 접목을 할 때는 단순히 여기에 적어놨던 거, 제가 적어놨던 거 요것만 딱 갖고 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위주로만 들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삼상유도 전동기에서 2차 측정을 2배로 하면, 자, 다시 2차 측정을 2배로 하면 그 최대 토크, 다시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 방금 6번 문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하면서 중간에 체크를 했다. 그죠? 자, 실제 이 최대 토크는요, 2차 저항이나 슬립과는 관계가 없는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 얘를 조절을 어떻게 하든 간에 최토크는 영향을 받는다 만다 안 받더라. 그쵸? 즉 변하지 않는다. 다르게 불변이다. 우리 이런 걸 체크를 했었죠. 답은 바로 4번 될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8번째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단락시험에서 임피던스 전압이란 뭡니까? 자, 실제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변압기 내부의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를 합니다. 즉, 변압기 내부에 걸리는 전압은요, 우리는 쓸 수가 없어요. 맞나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중간에 내가 전기를 공급받는 과정에 있어서 이 변압기가 깎아먹는 전압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격 전류가 흐를 때, 즉 내가 정상적으로 전류를 쓰고 있을 때 변압기가 깎아먹는 전압 성분, 즉 이런 거죠. 변압기 내부의 전압 강화. 요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잘 언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디 체크할 필요가, 확실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 되더라. 요거 잘 잡아 주십시오. 다음은 9번째 문제입니다. 동기조상기의 계좌를 과여자로 해가지고 운전할 경우에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에 이 가로축은요, 제가 IF 계좌 전류라고 적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르게는 여자 전류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을 IA 전기자 전류라고 놓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딱 표현을 해놨을 때 이놈이 요걸 그리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셔야 될 겁니다. 그쵸? 자, 지금 제가 그리는 이놈을 뭐라고 할까요? 자, 얘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상 특성 곡선. 솔직히 우리가 이 동기 조상기 했을 때 막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위상 특성 곡선 아니겠습니까? 혹은 다르게 V의 꼬라지를 닮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V 곡선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자, 일단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하나만 딱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랗게 점선으로 찍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상 특성 곡선의 최하위점을 연결한 선. 얘가 지금 제가 표현한 점선이 되는데, 이 점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률이 1인 점을 의미를 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역률이 1인 점을 기준으로 이 계좌 전류를 줄였을 때와 늘렸을 때 어떠한 특징으로 얘를 쓸 수 있는지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요 놈을 기준으로 제가 계좌 전류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역률 1로 맞춰놨대요. 자, 근데 요 상태에서 제가 이 계좌 전류를 줄일 겁니다. 줄일 거예요. 그럼 이때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계좌 전류가 부족해요. 다르게 여자 전류가 부족해요. 라고 해서 부족 여자라고 부르죠. 근데 반대로 내가 과하게 넣을 때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야, 여자 전류가 과해요. 그래서 과여자라 부르겠죠. 맞나요? 그럼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부족 여자로 쓸 때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지상 상태가 됩니다. 즉 지상 역률로 작용하는 상태가 됩니다. 과여자로 쓸 때는 진상력, 그쵸? 그래서 이때 무슨 역할로 쓸 수가 있습니까? 부족 여자로 쓰게 되면 리액터 역할로 쓸 수가 있습니다. 혹은 리액터 기능으로서 쓸 수가 있어요. 과여자로 쓰면요, 콘덴서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리액터로 쓰게 된다면, 이런 기능으로 쓰게 된다면 어떤 작용을 합니까? 발전기에 자기 여자라든가 뭐 페란티 현상 이런 것을 방지하는 데 일조할 수가 있죠. 자, 콘덴서로 쓰게 되면 부하 역률 개선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보면 실제 뭐 송전선에 있어서는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는 용도로 쓸 수가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상 유도성 리액턴스를 감소시켜서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는 용도로 쓸 수가 있더라. 자, 그럼 여기서 얘를 가지고 이 9번에 대한 답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목적은요, 과여자를 쓸 때 틀린 걸 고르는 게 목적이에요. 그쵸? 그러면 주어진 보기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콘덴서로 적용하더라. 그쵸? 과여자로 쓰게 되면 콘덴서로 적용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상이 뒤진 전류가 흐른다. 자, 우리가 알기로 이 지상 상태일 때가 위상이 어떤 전류가 흐릅니까? 뒤진 전류야. 그쵸? 그러면 진상일 때는 앞선 전류. 그러면 어이구야 2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뒤진 게 아니라 앞선 전류가 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역률 좋게 한다. 다르게 말하면 역률을 개선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압간을 감소시킨다. 요게 다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되더라.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다음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0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직류 발전기의 유기 전력이 206V래요. 이것에 1.25ohm의 부하장을 연결했을 때 단자 전압은 195V였답니다. 자, 여기서 전기자장은 얼마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선 저는 보통 이렇게 언급을 드립니다. 이처럼 전기자장 혹은 뭐 내부장을 가리키는 말 중에 계자장 이런 언급이 있다면 종류식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편하다. 근데 우리가 또 봤을 때 지금 이 문제는요, 직류 발전기의 종류가 뭔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걸 떠올리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준을 잡는 것은 타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걸 토대로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류식은요, 그 기절력 관계식이 V 플러스 IARA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혹시나 해서 또 언급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 기절력 관계식 쓰면 크게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익히 알고 계시는 피자 파이 60A분의 N. 물론 얘를 간략하게 바꾸면 K 파이 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죠.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IA는 I, 그 다음에 E는 V 플러스 IARA. 자, 보통 저는요, 요 위에 있는 요 수식을 기본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래쪽을 종류식이라고 놓습니다. 발전기 종류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수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은 항시 타여자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쓴 이 수식이 타여자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다가 플러스 IF를 붙인다면 얘가 뭐가 된다? 분권 발전기가 됩니다. 근데 요 놈이 있는 게 아니라 뒤에 IARS가 붙는다면 얘는 직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직권이 된다. 이렇게 묶으면 분권이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얘를 다 묶는다면 얘가 바로 복권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외분권, 복권 기준이 됩니다. 물론 또 이런 것도 있죠. 여기에 있는 부호를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꾸면 얘는 뭡니까? 전동기요. 플러스면 발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은근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럼 어떨 때 얘를 쓰고 어떨 때 얘를 씁니까? 또 기본식을 쓸 때에는 요 놈을 딱 보시면 됩니다. A, 이게 뭡니까? 바로 병렬 회로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병렬 회로수를 판정할 수 있는 파권이나 중권이라는 언급이 있거나 혹은 여기 있는 그대로 극수나 도체수의 언급이 있으면 그냥 기본식 쓰시면 됩니다. 그럼 종류식은요. RA나 RF 또는 RS와 같은 전기저장, 계저장, 즉 내부저항의 언급이 있을 때 얘를 쓴다. 자,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언급하는 것대로 그대로 맞춰가면 내부저항의 언급이 있기 때문에 뭘 쓰겠다? 종류식, 즉 타회자 요 식을 쓰겠다.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이 타회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IA는 I와 같아요. 맞나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있는 단자 전압은요, 우리가 IR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놈이 부하에 대한 거니까 부하에 흐르는 전류와 부하에 대한 장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더라. 자, 그러면 지금 지문을 봤을 때 지금 부하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력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단자 전압의 언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 관계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또 무엇을 도출할 수 있느냐? IA 값도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하 전류값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얘는 V나 IR 관계에서 R분의 V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단자 전압이 195V요. 그 다음에 부하장이 1.25옴요. 그래서 이를 계산기로 두드리면 이 부하 전류가 156A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요 수식을 활용을 해서 여기서 요구하는 전기자 저항값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는 V 플러스 IA, RA.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RA에 대한 수식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쓸게요. 자, 기전력은 206, 그 다음에 단자전압 195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기자 전류가 필요한데, 자, 다시 체크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기자 전류는 뭐랑 같다? 부하 전류랑 같다. 그래서 우리 부하 전류 구했죠? 얘가 전기자 전류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156 그대로 적어봅시다. 그래서 답을 계산을 하면 얘가 0.0705 정도로 나올 겁니다. 그럼 끝났죠? 다음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자, 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반도체 정류기 내에 적용된 소자 중에 첨두 역방향 내 전압이 가장 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첨두 역방향 내 전압을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라고 해서 PIV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렇죠? 좀 더 쉽게 말했을 때 역방향으로 작용하는 최대로 버틸 수 있는 전압, 얘를 우리가 PIV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첨두 역방향 내전압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은 성능이 가장 좋은 거다. 그쵸? 자,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실리콘이요. 대표적인 게 실리콘 제어 종류기 SCR이 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막바로 성능이 가장 좋은 거. 성능이 가장 좋은 건 뭐가 있더라? 실리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유도 전동기에 게르게스 현상이 생기는 슬립은 대략 얼마입니까? 자,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게르게스 하면 어떤 전동기가 생깁니까? 이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게르게스는 권선형 전동기에 생기죠. 정확하게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생기죠. 맞습니까? 자, 이 반면에 농형 이 친구한테서도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이상 현상을 우리는 크로우링 혹은 크라우닝 혹은 크롤링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현상이 있죠.
얘는 농형이 생기더라. 자, 그럼 일단 권선형에서는 이렇게 게르게스 현상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삼상 전력을 공급받다가 한 선이 단선이 되어서 생기더라. 그쵸? 자,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선이 단선이 되었기 때문에 야, 얘가 삼상 전력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럼 당연히 이 친구가 갤갤거리겠죠? 그쵸? 그래서 게르게스 현상이다. 갤갤거려서 게르게스. 이렇게 들고 가시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얘가 갤갤거리기 때문에 평소에 돌아가는 지 역량을 반밖에 못 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게르게스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때 슬립은 50%, 즉 0.5만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때 쓸 수 있는 속도의 범주도 50% 정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그래서 게르기스는 갤갤거리더라. 그래서 절반밖에 힘을 못 내더라. 혹은 모든 요소가 절반밖에 적용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들어갈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동기주상계 여자 전류를 줄이면 하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좀 너무했죠. 왜? 앞에서 풀었던 9번째 문제랑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죠? 실제 이런 식으로 비슷한 내용이 두 문제 나오는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에 이런 걸 했었어요. 다시 간단하게 이런 위상 특성 곡선 일부가 있대요. 자, 이때 최하점 얘가 뭐다? 역률이 1인 지점이다. 그럼 역률 1로 잘 맞춰놓고 우리가 여자 줄을 줄이면 이때를 뭐라 한다? 부족여자. 그쵸? 다르게 지상으로 적용한다. 반대로 과하게 놓는다면 과여자. 진상으로 적용하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쓴다면 얘는 무슨 기능으로 쓴다? 리액터. 그쵸? 이때는 콘덴서. 자, 그러면 답 골라보겠습니다. 이 전류를 줄인대요. 그러면 요 범주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일단 주어진 보기에서 답은 리액터로 적용하더라. 2번이 되겠네요. 전류는 지상 전류가 되어야겠죠. 그쵸?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번째. 역기 전력이 200V, 전기 전류가 100A, 1500rpm으로 회전하고 있는 직류 전동기의 발생 토크는 몇 kgm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요거를 옆에다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이 단위에 대한 토크 관계식을 떠올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0.975 n분의 p요.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출력. 요 놈을 좀 체크를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출력은요, 발전기냐 전동기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을게요. 하나는 발전기일 때, 하나는 전동기일 때. 자, 우리가 발전기로 쓸 때는 그 출력을 P는 VI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전동기로 쓸 때는 P는 EIA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육이기 때문에 단위는 둘 다 와트가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지문을 보면 역기 전력과 전기자 전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스럽게 우리는 이 관계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D만 하면 끝나겠죠. 0.975 속도는 1500, 역기 전력 200,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100.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면 계산기에서는 13kgm라는 값을 탁 뱉어낼 겁니다. 답은 4번.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5번째 문제입니다. 회전 계좌형으로 동기 발전기를 사용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전력의 파형을 계산한다. 실제 뭐 회전 계좌형으로 쓰는 거랑 기전력의 파형과는 그죠? 그게 관계 없죠. 한 가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기전력의 파형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기자 권선법을 단절권으로 하거나 분포권으로 하면 좋다. 그렇죠? 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제는요, 우리가 관련도 문제를 풀다 보면 몇 번이고 마주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간단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가 고정자이기 때문에 고압 대전류용에 좋고 절연하기가 쉬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계자가 회전자이지만 저압 소용량의 직류이므로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기자보다 계자
회전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튼튼합니다. 그쵸? 솔직히 이 동기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교류발전기가 됩니다. 그럼 얘가 돌아가가지고 전국 각지로 전기를 뿌려야 돼요. 그럼 전국 각지로 전기를 뿌리려면 지가 만들어야 되는 전기 양은 굉장히 커야겠지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 동기발전기의 덩치, 즉 전기자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자는 겁나게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얘가 겁나게 무거워야. 얘는 상대적으로 매우 가볍습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를 돌리는 게 더 이득이겠습니까? 계좌를 돌린 게 이득이겠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계좌를 돌리면 기계적으로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겠죠. 혹은 다르게 말하면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설계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솔직히 이 이유로 인해서 2번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얘는 겁나게 무거워요. 그쵸? 그래서 얘는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가 고정자가 되는 거죠. 전기자가 고정자가 되다 보니까 실제 회전을 할 때는 뭐 슬립 링이라든가 이런 부가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얘는 그런 부가적인 장치가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권선을 감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을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혹은 또 대전류용, 즉 많은 부하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겉에 무거운 놈이 딱 버티고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런도 수월할 거야.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16번째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상 직권 전동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실제 이 단상 직권 전동기에는 직권형이 있고요. 보상 직권형이 있고 유도 보상 직권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4번, 2번이요. 보급 직권형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뭐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놈에 대한 종류를 알아야 풀 수가 있는 문제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을 때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권수비가 30인 변압기의 2차 임피던스가 10ohm이면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 몇 kΩ입니까? 자, 일단 애초에 권수비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권수비 관계를 활용하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우리 복습 겸 다시 한번 싸그려 볼게요. 하나는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하나는 2차 기전력분의 1차 기전력. 그리고 이상적인 변압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2차 측 단자자분의 1차 측 단자전압, 그 다음에 1차 측 전류분의 2차 측 전류, 그 다음에 루트 2차 측 임피던스 분의 1차 임피던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관계는 요놈 관계가 끝입니다. 그럼 애초에 양변을 제곱을 한 상태로 바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단순히 우측은 2차 측 임피던스 분의 1차 측 임피던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1차 측 임피던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했습니다. 이 양을 하면 권수비 제곱에다가 2차 측 임피던스를 곱한 거랑 같더라. 그럼 여기서 권수비가 30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2차 측 임피던스는 10이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니까 9,000 나오겠네요. 근데 지금은 킬로옴으로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단위 환산하면 9킬로옴 해서 4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1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이중 성형 결선으로 했을 때 발전기의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지문을 봤을 때, 보기를 봤을 때 1라고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는 뭡니까? 기전력, 즉 상전압 아니겠습니까? 그쵸? 즉 상전압 기준으로 모든 수식이 나와 있더라. 이걸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일단 이중 성형결선 요거부터 체크를 해야겠죠. 얘는 이름 그대로 성형결선, 즉 Y결선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요거를 의미를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애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삼상 성형결선, 즉 Y결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중이죠. 우리가 지금 보면 이중이죠. 그럼 이중은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자, 이게 이중 성형결선의 꼬라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좀 더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요거 빨간 것만 있다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여기에서 작용하는 상전압을 1하고 놓겠습니다. 2, 2.
근데 실상 이중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도 이라는 기전력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기전력으로 인해서 당연히 각 권선에는 전류가 흐를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놓을게요. 그럼 얘도 각각의 I라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럼 당연스럽게 이 파란 쪽에도 I라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여기도 I라는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전체 하나의 상에서 나오게 되는 전류는 요것과 요 놈이 합쳐지니까 이 I가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중 성형결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 기전력은 E가 되는데 전류는 EI가 되는구나. 그러면 요걸 토대로 우리가 3상 기준의 전체 전력, 즉 용량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3상 용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치면은 자, 앞에서 P3라고 놓을게요. 이는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 기준. 자, 상 기준일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3VP IP. 선 기준이라면 선간 진압과 선 전류에다가 뭐습니까? 루트 3. 요것도 한 번씩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가 뭐 기준이라고요? 상 기준. 그래서 3상이니까 상 앞에다가 3을 붙이자. 근데 얘는 선 기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 3 놓고 선 기준이니까 선 하나를 붙이자. 그럼 이렇게 하면 좀 구분이 확실히 지겠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저는요, 상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접목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걸 다시 쓰면 일단 애초에 3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상전압이 필요해요. 상전압이 얼마이요? 자, 그 다음으로 여기에 상전류가 필요한데 상전류가 얼마였습니까? 2I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우리는 6EI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물론 단위는 단순히 전압과 전류를 곱했기 때문에 볼트 암페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솔직히 뭐 요거 같은 경우는 간단히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상전압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을 이 문자 교를 가지고 봤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상 기준하면 3, 2i가 될 거야. 그쵸? 근데 이중이니까 곱하기 2 하면 되지 않을까? 예. 끝.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전기기 자심재료 중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살짝 이렇게 조금 정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기 자심재료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자심재료라고 하는 것은 자석의 철심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전자석 재료를 묻는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단 하나 체크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 자기학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이런 게 있죠. 영구 자석과 전자석의 구비 조건, 기준. 자, 일단 그 기준 첫 번째, 잔류자기. 그 다음에 보자력.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면적. 자, 일단 영구자석은요, 모두가 크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뭐 영구자석에 대한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고 묻는 문제가 나오면 단순히 영구자석은 모든 게 다 크면 되더라. 이렇게만 딱 기억하면 되죠. 전자석은요, 잔류자기만 크고 나머지는 작아야 된다. 이게 끝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단 첫 번째 보기를 먼저 보면 보자력이 적고 잔류자기가 클 것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자력은 적고요. 잔류자기는 커야 된다. 얘는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네 번째 보기 보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 개수가 적을 거. 뭐 다르게 말하면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히스테리시스 개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적다는 것은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적다. 다르게 말하면 히스테리시스 면적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맞는 말.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율 및 포화 자소물도가 클 것. 자, 투자율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적인 성분이 잘 투과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자석을 쓰려면 얘는요, 강자성체를 써야 됩니다. 강자성체의 기본 요건이 뭡니까?
비투절이 겁나 크더라. 그죠? 그럼 얘는 당연히 커야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에 따라서 포화 자소밀도도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자소밀도는 UH, 투자율이 크면은 얘도 커질 거니까.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실제 이 전자석 재료는요, 이 저항률이 작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매우 커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보통 우리 이런 걸 알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내용에 있어서 구리에는 뭐가 잘 흐른다? 전류가 잘 흐른다. 반대로 말하면 전류는 구리에 잘 흐른다. 그죠? 그러면 이런 자기전 성분, 뭐 자석은 어디에서 잘 흐릅니까? 철에서요. 실제 전류는 철에 잘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잘 흐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들은 전기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의 자석 재료를 쓰려면 저항률 자체는 어때야 된다? 매우 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더라. 자, 다음으로 20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소밀도가 0.6 웨버/미터 제곱, 그리고 속도가 10m/s, 도체 길이가 0.3m라고 할 때 도체 양단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문제는 조금 불친절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 우리가 보통 이런 조건이 나와 있으면 어라? 자소밀도가 있네? 속도가 있네? 오? 도체 길이가 있네? 그러면 BVL 써서 기전력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나가면 원래는 뒤에 각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자소밀도와 속도에 대한 전 각도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각도가 안 주어져 있습니다. 아 더러워요. 그죠?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건 뭐죠? 전기기기죠. 실제 이 전기기기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직류기에 있어서 도체의 한 개가 유도하는 기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바로 BVL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전기기 과목으로서 이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냥 막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또 보면 얘가 뭐 직육인지 뭐 직육이 아닌지 이런 언급도 없습니다. 꽤나 불친절해요. 자, 어쨌든 우리가 맥락적으로 좀 구색을 맞춘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더라. 자, 그래서 요따다가 그대로 씁니다. 0.6 곱하기 10 곱하기 0.3.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에 두드리면 계산기에서는 1.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3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요번에 확인이 된 이 전기기기의 수문항 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모쪼록 이 영상이 앞으로 많은 분들의 시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